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평양 외곽 군수공장의 납땜 작업대 앞에서 나는 또 하나의 회로기판과 씨름하고 있었다.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땜납이 녹아내리는 순간 작업 반장이 내 어깨를 툭 쳤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다. 김 기사, 잠깐 나와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실수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거나. 복도를 지나며 나는 지난 한 달간의 작업을 되짚었다. 군용 통신장비 부품 납땜 불량률 제로. 전압회로 검수 오류 없음.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될 만한 게 없었다. 그렇다면 후자일까?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평양 억양도 아니고 함경도 사투리도 아닌 묘하게 중립적인 말투로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김 기사, 자네 기술은 공장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들었네. 특히 정밀 납땜과 약전 분야에 능하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과 조국을 위해 익힌 기술입니다. 남자는 서류 몇 장을 펼쳤다. 좋아.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자네를 포함해 선발된 기술자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야. 해외 파견이지. 세부 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공지될 거고 지금은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거쳐야 해. 해외 파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28해를 이 땅에서만 살았다. 가장 먼 곳이 함흥이었고 그마저도 기술 연수로 다녀온 게 전부였다. 어느 나라입니까? 나도 모르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대답 대신 궁금증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 다만 이것만 기억하게. 이번 임무는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라는 것. 자네가 거기서 배우고 익힐 기술들은 조국의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거야. 그는 일어서며 내 파일을 챙겼다. 3일 후 다시 연락하겠네. 그때까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고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게.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납땜 인두를 잡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해외 파견, 국방력 강화, 배울 기술.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공장에 입사한 지 7년. 그동안 나는 성실한 기술자였다. 아침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자주 나와 추가 작업을 했다. 군용 장비 부품을 만들면서도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게 기술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3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시 불려간 회의실에는 이번엔 5명의 기술자가 더 있었다. 모두 공장 내 최고 실력자들이었다. 전기 배선의 귀재 박 기사, 회로 설계에 능한 리 기사, 기계 조립 전문가 최 기사. 우리는 서로를 아는 사이였지만 눈인사만 나눴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없는 중년 남자였다. 동무들 축하하네. 1차 선발을 통과했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거야. 건강검진, 심리평가, 기술 테스트, 그리고 정치사상 검증까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별도의 시설로 옮겨져 각종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부터 엑스레이, 심지어 치과 검진까지. 심리평가에서는 기묘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집단 생활과 개인 작업 중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다. 기술 테스트는 더 까다로웠다. 미세한 전자부품을 현미경으로 보며 납땜하기, 복잡한 회로도 분석하기, 고장난 장비를 제한 시간 내 수리하기. 내가 가장 자신 있던 분야였지만 손에 땀이 났다. 시험관들은 우리의 모든 동작을 기록했다. 손놀림의 정확도, 작업 속도, 문제 해결 방식. 일주일 후 우리 6명 모두 2차 선발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군복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3차 선발에서는 실제 파견지와 관련된 교육이 시작될 거야. 비로소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겠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러시아야. 자네들은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로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무인기 생산 시설에 투입될 예정이지. 무인기. 드론. 내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군수공장에서도 무인기 관련 부품 수요가 급증했었다. 소형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통신 모듈. 하지만 완제품을 본 적은 없었다. 러시아에서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리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하니까. 남자의 대답은 간결했다. 특수군사작전에 투입될 자폭형 무인기 수요가 폭발적이야. 러시아는 설계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조립, 검수, 품질 관리에 숙련공이 필요한 거지. 그는 우리를 차례로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야. 그들의 무인기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지. 최신 전자전 장비, 자율비행 시스템, 광학 유도 장치. 이런 기술들을 직접 만지고 이해하게 될 거야.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외화벌이가 아니었다. 기술 흡수였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 러시아는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기술이 필요한 완벽한 교환이었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 기사가 물었다. 민간으로 전환될 거야. 남자가 설명했다. 현재 자네들은 군수공장 소속이지만 파견 시에는 대외무역기관 산하기술자로 명의가 바뀔 거야. 공식적으로는 내각 소속이 되는 셈이지. 이렇게 하면 군사 지원으로 보이지 않아. 단순한 산업협력 인력 파견으로 포장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무인기 생산, 기술 흡수, 민간 신분 전환.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내 기술, 내 경험, 심지어 내 신분까지도 필요에 따라 재편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섭기도 했고 묘하게 자랑스럽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으니까. 3차 교육은 한 달간 계속됐다. 비밀 교육장으로 옮겨진 우리는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알파벳부터 시작해 작업장에서 쓰일 기술 용어까지. 프리파카, 납땜, 스보르카, 조립, 테스티로바니엘, 검사. 단어들이 혀에 낯설었지만 반복하면 외워졌다. 동시에 무인기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도 받았다. 비행 제어 시스템, GPS 유도 장치, 폭약 탑재 방식. 교관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했다. 자네들은 핵심 부품 생산에는 투입되지 않을 거야. 교관이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그 부분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어. 자네들의 역할은
2차, 3차 조립이야. 기체 프레임에 전자부품 장착하기, 배선 연결하기, 모터와 프로펠러 조립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수야. 완성된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지. 나는 손을 들었다. 실제 비행 테스트도 합니까? 아니. 기초 전원 점검과 시스템 체크까지만. 비행 테스트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담당해. 교육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 러시아제 무인기 샘플을 본 순간이었다. 날개 길이 약 2m, 회색과 검은색으로 위장 도색된 기체. 란체트-3이라고 적힌 모델이었다. 교관이 기체를 천천히 분해해 보여줬다. 이게 자폭형 무인기야. 목표물 상공에서 급강하에 폭발하는 방식이지. 광학 카메라로 목표를 식별하고 조종사가 원격으로 유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수백 대가 투입됐어. 나는 그 정교한 설계에 감탄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들던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구나.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우리는 최종 명단에 올랐다. 6명이 아니라 공장 전체에서 선발된 200명의 기술자 중 하나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선발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목표 인원은 12,000명.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우리는 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을 찍었다. 평생 여권을 가져본 적 없는 내게 그 작은 책자는 묘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허가증이자 동시에 내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출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말까지는 갈 거야. 교관의 말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외무성과 러시아 측의 협의가 끝나야 나와. 지금은 대기 상태야. 대기. 그 단어가 내 새로운 일상이 됐다. 공장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작업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알라부가를 향해 있었다. 지도에서 찾아본 그곳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였다. 경제특구라는 명목으로 각종 공장과 생산시설이 밀집된 곳.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배우게 될까? 밤마다 나는 상상했다. 낯선 러시아 말, 추운 겨울, 거대한 생산 라인. 그리고 수천 대의 무인기가 조립되고 검수되고 포장되어 전선으로 향하는 광경. 내 손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부품이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의 하나의 부품. 그리고 그 부품은 곧 알라부가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발된 기술자들은 일반 작업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준비반으로 재편됐다. 우리는 더 이상 군용 통신장비 부품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제 전자부품 샘플을 받아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았다. 커넥터 규격이 달랐고 배선 색상 코드가 달랐고 심지어 나사의 규격도 달랐다. 러시아는 미터법을 쓰지만 일부 군수 분야에서는 소련 시절 규격을 아직도 사용해. 기술 교관이 설명했다. 자네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적응 훈련을 하는 거야. 우리는 실제 작업 환경을 재현한 모의 생산 라인에서 연습했다. 조립대 앞에 서서 무인기 기체 프레임에 전자부품을 장착하는 작업. 처음엔 서툴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손에 익었다. 카메라 모듈 고정, 배터리 케이블 연결, 모터 드라이버 설치. 각 단계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우리는 그걸 철저히 따라야 했다. 현장에 가면 품질 관리가 생명이야. 교관은 강조했다. 불량품이 나가면
그게 바로 전선에서 실패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동시에 집단 생활 적응 훈련도 시작됐다. 우리 200명은 대형 기숙사로 옮겨져 4인 1실에서 생활했다. 내 룸메이트는 다른 공장에서 온 3명의 기술자였다. 함흥 출신의 용접공 강 기사, 청진 출신의 배선공 오 기사, 그리고 평성 출신의 검수원 서 기사.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 어느 날 밤 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소등 후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곤 했다. 무섭다기보다는 막연해. 내가 대답했다.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나는 가족이 걱정이야. 오 기사가 말했다. 아내랑 아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 얼마나 오래 있게 될지도 모르고. 최소 1년이래. 서 기사가 끼어들었다. 교관한테 들었어.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연장될 수도 있대. 1년. 365일. 내겐 가족이 없었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충분히 느껴졌다. 1년 동안 이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일하는 것. 그래도 기회잖아. 강 기사가 긍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야. 돌아와서는 더 나은 기술자가 돼 있을 거야. 그 말에 우리 모두 동의했다. 불안함 뒤에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했다. 10월 중순 정치사상 교육이 강화됐다. 매일 오전 2시간씩 우리는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들었다. 자네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야. 조국의 대표야.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러시아 땅에서 자네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결정해. 언제나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해. 우리는 해외에서 지켜야 할 각종 규칙들을 배웠다. 현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작업장 외 무단 이탈 금지, 정치적 발언 자제, 사진 촬영 제한. 목록은 끝이 없었다. 자네들의 임무는 2가지야. 강사가 정리했다. 첫째,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둘째, 최대한 많은 기술을 흡수하는 것. 눈과 귀를 열어두게. 러시아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해야 해. 자네들이 배워온 지식이 곧 조국의 자산이 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기술 흡수.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건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협력이었다. 러시아는 우리가 배우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감수하면서 인력을 요청한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핵심 기술은 철저히 숨기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범위만 공개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캐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10월 말 드디어 구체적인 이동 계획이 통보됐다. 첫 번째 그룹 500명이 11월 중순에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명단에 포함됐다. 이동 경로도 공개됐다. 평양에서 기차로 신의주, 거기서 국경을 넘어 중국 단둥, 다시 기차로 베이징,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모스크바,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알라부가. 총 여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여권은 이미 발급됐어. 행정 담당자가 서류 뭉치를 나눠줬다. 하지만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니야. 출국 시점에 단체로 지급되고 입국 후 다시 회수될 거야. 여권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그런 문서를 개인이 갖고 다니게 놔둘 리 없었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물었다. 현지에서 루블로 지급돼. 하지만 대부분은 본국 계좌로 송금되고 자네들은 월 생활비만 현금으로 받게 될 거야. 구체적인 금액은 현장 도착 후 통보될 예정이야. 11월 첫째 주 최종 건강검진이 실시됐다.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2명이 탈락했다. 1명은 간 수치 이상, 다른 1명은 만성 기관지염. 대체 인력이 즉시 투입됐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최종 브리핑을 받았다. 알라부가 현지에는 이미 선발대가 도착해 있어.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다. 자네들을 위한 숙소와 작업장이 준비됐고 러시아 측 관리자들과도 협의가 끝났어. 도착하면 이틀간 적응 기간을 갖고 바로 실전 투입될 거야. 그는 지도를 펼쳤다. 공장은 경제특구 내부 보안구역에 있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 자네들 숙소도 공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야. 기본적으로 공장 마이너스 숙소 마이너스 식당, 이 세 곳만 오가게 될 거야. 휴일에는 외출이 가능합니까? 강 기사가 물었다. 제한적으로 가능해. 월 2회, 단체 외출 형식으로. 개인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야. 그 말에 실망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출발 전날 밤 나는 개인 소지품을 정리했다. 허용된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였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그 노트에 나는 그동안 배운 기술 정보들을 빼곡히 적어뒀다. 무인기 부품 목록, 조립 순서, 주의사항. 이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사진도, 책도, 심지어 시계도 허용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필요한 건 모두 지급될 거야. 교관의 말이었다. 기숙사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불빛들 아래 수십만 명이 살아가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평생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걸까? 불운한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잠 안 와? 오 기사가 옆 침대에서 물었다. 응. 너도? 나도. 계속 생각이 나.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서 기사가 말했다. 뭐가 됐든 후회는 하지 말자. 이미 선택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맞아. 강 기사가 동의했다. 1년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났을 때 서로 자랑할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다음 날 아침 5시 우리는 집결지로 이동했다. 500명의 기술자가 한 곳에 모인 광경은 장관이었다. 모두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통일성, 규율, 집단. 우리를 정의하는 단어들이었다. 버스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로 떠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공장 건물을 돌아봤다. 7년을 보낸 곳. 내 청춘의 일부.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임무로 향하고 있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의 알라부 가행이 시작된 것이다. 기차가 시베리아 평원을 가로지를 때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광활함을 느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간혹 보이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하늘.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8시간, 다시 모스크바에서 알라부가까지 기차로 12시간. 여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동시에 압도적이었다. 같은 칸에 탄 동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만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었다. 선발, 교육, 준비, 그리고 이제 도착.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다.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그저 공장의 평범한 기술자였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 낯선 대륙에 와 있었다. 알라부가 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다. 플랫폼에는 이미 여러 명의 러시아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통역을 맡은 조선인도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통역이 우리말로 인사했다. 저는 최동무입니다. 여러분의 현지 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는 줄을 지어 버스로 이동했다. 도시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소련 시절 건물들과 새로 지은 공장들이 섞여 있었다. 숙소는 4층짜리 기숙사 건물이었다. 방은 4인 1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1층에 식당과 휴게실. 익숙한 구조였다. 우리는 침대를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오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최동무가 공지했다. 그때 작업 일정과 규칙을 안내받을 겁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여기가 앞으로 1년을 보낼 곳이구나. 낯설지만 견딜만 했다. 오후 2시, 우리는 공장 회의실에 모였다. 러시아 측 관리자가 통역을 통해 말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무인항공기 생산 시설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조립과 검수입니다. 작업은 3교대로 진행되며 각 조는 8시간 근무합니다. 그는 공장 배치도를 보여줬다. 1구역은 기체 프레임 조립, 2구역은 전자부품 장착, 3구역은 최종 검수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 3구역에 배치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실전이 시작됐다. 나는 2구역에 배정받았다. 조립 라인 앞에 서자 컨베이어, 벨트 위로 기체 프레임들이 흘러왔다. 내 임무는 카메라 모듈과 통신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옆에는 러시아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시범을 보였다. 나는 그대로 따라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교육 때 수백 번 연습한 동작이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작업 속도를 맞추고 러시아 기술자들과 호흡을 맞추고 품질 기준을 익히는 것. 언어는 장벽이었지만 기술은 공통어였다. 손짓과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 하라쇼. 좋다. 니에트. 안 돼. 예슈초 라즈. 다시 한번. 몇 마디 러시아어만으로도 작업은 진행됐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작업 후에 시작됐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러시아 기술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용하는 도구, 적용하는 기법. 모든 게 공부였다. 작은 노트에 메모했다. 광학 센서 정렬 시 특수 고정 지그 사용. 배선 피복 벗기는 자동 공구의 압력 설정. 납땜 온도 350도, 접촉 시간 2초. 세밀한 관찰이 축적됐다. 2주가 지나자 공장의 전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1구역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로 기체를 제작했다. 경량화가 핵심이었다. 2구역은 내가 일하는 곳. 전자부품 집약 구역. 3구역은 최종 조립과 검수. 그리고 4구역은 접근이 제한된 곳이었다. 거기는 폭약 탑재 구역입니다. 최동무가 귀띔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러시아 군사보안 인력만 접근 가능합니다. 제한구역. 그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가까이 갈 방법은 없었다. 보안 카메라와 무장 경비가 24시간 감시했다. 나는 관찰 가능한 범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 구역에서도 배울 게 충분히 많았다. 한 달 후 나는 작업 속도에서
동료들을 앞서기 시작했다. 하루 150대 조립 목표에 내 실적은 180대였다. 품질 불량률은 0.5% 미만. 러시아 감독관이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파시바. 고맙다.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인정받는다는 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도 깨달았다. 내가 조립하는 무인기들은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무기. 내 손으로 만든 기계가 폭발하고 파괴하고 살상할 것이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2달째 접어들자 일상이 확립됐다. 아침 6시 기상 식당에서 아침 식사, 7시 출근, 3시 퇴근,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 자유시간이라 해봐야 기숙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외출은 월 2회, 단체로만 가능했다. 알라부가 시내의 작은 상점들을 둘러보고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게 전부였다. 지루하지 않아? 어느 날 강 기사가 물었다. 우리는 휴게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루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뭘 기대했겠어. 여기 온 이유가 관광이 아니잖아. 맞아. 그래도 가끔은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공감했다. 단조로운 일상은 정신을 무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됐다. 자동화 조립 로봇이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걸 지켜봤다. 정밀한 움직임, 빠른 속도, 완벽한 일관성.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자리가 위험한 거 아냐? 오 기사가 걱정했다. 아니야. 서 기사가 반박했다.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만 해. 문제 해결이나 세밀한 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해. 그 말이 맞았다. 로봇이 도입된 후 오히려 우리는 더 고급 작업으로 이동했다. 검수와 수리, 그리고 로봇이 할 수 없는 맞춤형 조립. 나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았다. 로봇 조작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 기술자에게 다가가 제스처로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라디. 좋아. 나는 그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다. 로봇 프로그래밍의 기초, 동작 경로 설정, 오류 처리 방법. 이건 교육 과정에 없던 내용이었다. 순수한 현장 학습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기본적인 로봇 조작이 가능해졌다. 감독관이 놀라워했다. 티오친 스피소분이 내 능력 있어. 칭찬이었다. 그는 내게 더 많은 기회를 줬다. 신형 장비 테스트, 공정 개선 제한, 심지어 다른 조선 기술자들 교육까지. 나는 더 이상 단순 조립공이 아니었다. 준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다. 더 많은 책임, 더 긴 근무 시간, 그리고 더 깊은 내적 갈등. 내가 배우는 모든 기술이 결국 무기 생산을 더 효율화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 나는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그 경계가 흐려졌다. 4개월째 첫 번째 휴가가 주어졌다. 3일간 기숙사에서 쉴 수 있었다. 작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나는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동료들은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셋째 날 밤, 최 동무가 내 방을 찾아왔다. 김 기사, 잠깐 나와줄래요? 우리는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다. 어때요?
적응은 됐어요? 그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보고들은 바로는 기술 습득도 빠르고 러시아 측 평가도 좋다던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사실은 말이에요. 상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김 기사 같은 우수 인력을 앞으로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래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하지만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연구개발 쪽이 될 수도 있대요. 러시아 기술자들과 직접 협업하는 거죠. 연구개발.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더 깊이 들어갈 기회. 더 많이 배울 기회. 생각해봐요. 최동무가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김 기사는 분명 준비돼 있어요. 그는 담배를 비비고 내려갔다. 나는 홀로 옥상에 남았다. 멀리 공장의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가동되는 그곳에서 지금도 수십 명이 무인기를 조립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 전선의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초과 근무를 시작했다. 하루 10시간, 때로는 12시간. 피로가 쌓였지만 불평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집중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었다. 5개월째 공장에 새로운 북한 인력이 도착했다. 제이진 500명이었다. 우리는 선배가 됐다. 신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내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손놀림이 더 정교해졌고 문제 해결이 더 빨라졌고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눈이 생겼다. 형님, 질문 있습니다. 신참 하나가 다가왔다. 이 부품이 왜 이 위치에 장착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설명했다. 안테나의 방향성, 신호 간섭 최소화, 무게 중심 고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실감났다. 6개월이 지났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흘렀다. 나는 이제 공장의 핵심 인력 중 하나였다. 러시아 기술자들도 내 이름을 알았다. 김.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나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흡수했고 동시에 우리 방식의 장점도 전파했다.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수백 대의 무인기를 만들고 검수하면서 나는 이 기계들의 최종 목적지를 상상했다. 우크라이나 어딘가의 전선, 참호, 탱크, 건물, 그리고 폭발. 나는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렸다. 집중해야 할 건 기술이었다. 임무였다. 그것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 평양에서 본 별과 똑같은 별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선발, 교육, 이동, 작업, 학습.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후는 평양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더 나은 기술자?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변했을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 기술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 이 경험은 나를 재정의하고 있었다. 강 기사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기 있었구나. 잠이 안 와서. 나도 그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후회해? 그가 물었다. 나는 오래 생각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복잡해. 많은 걸 배웠고 성장했어.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은 것 같기도 해. 순수함. 아마도. 그가 웃었다. 우리 나이에 순수함이 어디 있겠어. 그냥 살아남는 거지. 주어진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돌아가는 거야. 맞아. 나도 웃었다. 그게 전부지. 우리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내려왔다. 내일 아침 6시면 다시 공장으로 가야 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으니까. 알라부가의 겨울은 길고 추웠다. 하지만 나는 적응했다. 추위에도, 단조로움에도, 내면의 갈등에도. 생존은 적응이었고 나는 생존하고 있었다. 앞으로 6개월 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장일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게 내게 주어진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었다.